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파동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전력 그 자체도 문제고, 시간 끌기용 소송전을 펼친 사실이 공개된 이후에 분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선 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에서는 우리 사회가 학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지 이것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4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 한 편 같이 들으실래요? 등 토닥이는 토요일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담 두 분과 함께합니다. 국내 유일의 종합인문교양개관지죠. 황해문화의 전성원 편집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성호입니다. 손희정 영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야기 나눌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부터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서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입학한 서울대학교에 비판 대자보가 붙는 등 청년들 사이에서 공정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아들의 죄를 덮으려고 한 부분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많이 실제로 와닿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 학교 폭력이 터졌을 때 1심, 2심, 3심에 거쳐서 재판 과정을 거친다는 것 자체도 일반 사람들은 별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이번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발탁 자체가 피해자에겐 심각한 2차 가해였을 거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고위 공직자로서 언급된다는 것 자체가 그 피해자한테 충분히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지난 한 주 아주 뜨거웠던 이슈가 바로 이 문제인데요. 두 분은 이 파동을 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좀 궁금한데, 일단 우리 전성원 편집장께서 먼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번 주가 개학도 있었고 개강도 있었고 또 입학식이 있었던 첫 번째 이제 주말인데요. 네. 제 아이도 이번에 중학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런 뉴스를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착잡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를 두고 매우 모순적이고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작년에 이제 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조사한 이제 2022년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라는 결과가 있었어요. 그 결과에 보면 이제 이런 설문 문항이 있었는데, 높은 자리에 있으려면 학연, 지연, 부모 덕이 있어야 한다라는 설문에 이제 MZ 세대가 4분의 3 정도가 이제 그렇다고 응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부모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자녀를 언제까지 지원해야 되냐 했을 때, 과거 2010년에는 64%가 대학을 졸업하면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54.1%가, 그러니까 2022년엔 결혼 이후에도 꾸준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걸로 이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지원하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나타나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라는 쪽으로 흘러간 결과가 최근에 어떤 이런 사태를 이제 빚게 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희정 평론가는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네, 이걸 보면서 제가 좀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 어쨌거나 학교에서는 학보기를 개최를 하고 이걸 어떻게든지 학생을 계도해서 학교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끊임없이 이제 부모가 개입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개입을 하면서 이걸 소송전으로 가져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도 사실 교육이 무엇인가라는 의미를 사회가 공유하고 있지 않으면 그 시스템이 정말 작동하기가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놀라웠었던 건 요즘에 서초동에 가면 변호사 사무실 같은 막 모여 있는데 학폭이 거의 블루오션으로 떠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폭 가해자들을 어떻게 변호해 줄 것인지 이렇게 플랜을 짜고 있는 변호사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 자체가 사법화되어 버린 거. 그러니까 한국 사회 지금 너무 많은 부분이 전부 다 사법화되어 있는 게 전 너무 고민인데 교육도 사법화돼 버렸구나, 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사법을 이용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왜 그러면 학폭 가해자가 그 깨끗하게 인정을 못 하느냐, 그다음에 부모로 나서 소송전으로 끌고 가느냐. 사실은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학 입시 때문이다. 네, 그런 셈이죠. 깨끗하게 인정해 버리면 학폭 가해자로서 이제 그 생기부의 기재가 되고, 그러면 입시 전형에서 감점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송전이라고 하면 또 대학 입시 때까지는 일단 지연 전수를 펴서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도록 한다. 이거 아닙니까? 결국. 그 최근에 저도 이 사건 이후에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우리가 처음 알았던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상당히 대중화되어 있는 수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을 끌면서 생기부에 네, 적지 뭐 않는. 다른 사건들에서 배운 거겠지만 네. 이게 이제 학교 폭력 사건까지도 이렇게 할 줄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사실은 뭐 대법원까지 끌고 가기로 작정을 해버리면은 뭐 시간은 뭐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정순신 파동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1년 조금 더 걸렸더라고요. 이야, 되게 빨리 진행됐다. 저는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나마. 맞아요. 네. 이건 되게 빨리 진행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법원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아니냐. 다시 말해서 이 지연 전수를 펴기 위해서 소송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야 되는 거 아니냐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좀 심리를 빨리빨리 해서 빨리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오히려 이제 이건 물론 추정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제 추정이 맞다면 이게 지금 법조계에서 이게 어느 정도로까지 파다하게 소문이 났고 어느 정도로까지 이게 지금 그 많이 퍼져 있는 것인지 그걸 아주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럴 수 그럴 것 있을 같으네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이제 소송전이 진행이 되는 동안 이 가해 학생이, 그러니까 정 변호사의 아들이 뭐 이렇게 하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학교 그냥 막 다니면서 아빠 아는 사람 많다, 판사랑 친하게 지내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이러고 다니면서 또 언어 폭력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비호와 만나면서 부모의 개입 자체가 다시 학교 폭력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 것, 이것을 이제 어떻게 끊을 것인가를 이제 한국 사회가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제2비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에서 그걸 알고 있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다행이겠다 싶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통상적인 그 사건에 비해서는 엄청 빨리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냥 추정이에요, 사실은. 추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부모가 나서서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내 자식은 인생 망치면 안 된다는 거고, 인생을 망치고 말고야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로 원하는 대학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걸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참 너무나 낯익은 뭐 풍경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진단하고 말 것도 좀 없는 것 같고요, 그거는. 근데 사실은 그게 자식 망치는 길인 걸 모르는 거죠, 사실은 부모들이. 근데 손희정 평론가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가해 학생 부모의 시점에서 그려낸 영화가 지난해 나온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이게 이제 만들어진 건 5년 전에 만들어졌는데요. 코로나랑 뭐 영화 내에 있는 어떤 이슈 때문에 개봉이 좀 지연되다가 작년에 개봉을 했습니다. 오. 제목이 네 부모의 얼굴이 보고 싶다라는 영화인데요. 예. 저는 사실 이 사건의 뉴스를 듣자마자 이 영화가 생각이 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의 배경 자체는 국제고등학교에서 이제 한 학생이 자살을 시도를 하는데 담임 선생님한테 편지를 한 장 남겨요. 누구가 나한테 가해를 했다. 근데 그 가해 학생 중에 한 명이 이 피해 학생과 기숙사 방을 같이 쓰고 있는 아버지가 변호사인 학생인 거죠. 딱이네. 네, 상황이 너무 비슷하고 물론 이제 영화가 진행이 되면서 반전을 거듭해 가기는 하는데요. 예.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근데 왜 이 영화를 추천을 왜 안 하셨어요, 근데? 영화를 추천을 하자니 너무 현실과 닮아서 그냥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좀 영화는 다른 걸 보고 싶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 영화 봤어요. 그래서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학교 폭력 이번 주제다 그래서 이 영화 하겠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다른 영화를 추천을 하셔가지고. 우리 전선 평장이 문화생활을 참 많이 향유하시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방송에 충실한 겁니다. 저는 이 영화 솔직히 고백하면
처음 들었거든요. 오늘. 네. 대단하세요. 보면서 고구마 한 20개 정도 그냥 먹은 기분이었어요. 이 영화 보면서. 근데 이 영화 모티브가 실제 사건이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영화 자체는 일본에 있는 동명의 그러니까 희곡을 원전으로 하고 있고요. 감독이 그 원전을 가지고 와서 영화화를 할 때는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이제 학폭 사건을 또 참고를 했는데요. 이게 2011년에 대구 중학생 집단 괴롭힘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이었죠. 네, 이때 이제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네, 했죠. 하면서 한국사회에 큰 파장이 일었었고 사실 이 이후에 학폭에 대한 이제 처벌이 좀 강화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5개월 전에 같은 학교에서 같은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어요. 예, 그 사건이 한번 생기고 나서 이 사건이 이제 또 생겼고 이 사건이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학교 내 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청소년계 이런 쪽에서 이제 주로 다뤘었는데 이 사건 이후부터 이제 그 훈방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형사 쪽에서 이제 주로 다루는 사건으로 이렇게 강화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네 부모의 얼굴을 보고 싶다라는 제목을 딱 듣는 순간 사실은 너무 와닿는 제목이기도 하고 이게 한편으로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최근 한국에 굉장히 많은 드라마, 영화 그리고 웹툰들이 학폭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2022년 하반기 최고의 화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은숙 작가의 더 글로리 라는 이제 작품도 있었는데 시즌 2 나온다면서. 이제 3월에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그건 또 넷플릭스의 쪼개기 전술이라는 사정이 있어서 네. 근데 그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 이 작품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 가해 학생의 어떤 악마성을 넘어서 그 가해 학생이 기대고 있는 구조를 폭로하는 데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부모의 얼굴이 보고 싶다에서도 이게 뭐 병원장의 아들, 그다음에 무슨 경찰서의 굉장히 높은 사람의 손자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연루가 되면서 한국 사회 전반적인 구조가 부모라는 이름으로 드러나는 건데 실제로는 그 부모들 각각의 얼굴도 진짜 궁금한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가 나서서 법을 이용, 우리가 법비라고 그러잖아요. 법비. 그 법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도 법비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거 법비를 넘어서 법폭.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사실은 피해 학생에게 또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니까 이건 그 법을 이용한 폭력이니까 법폭이라고 불러. 윤석열 대통령이 폭을 좋아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뭐 건폭, 건폭 법폭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니냐 좀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근데 그런 어떤 문제 이전에 저는 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그 피해 학생에 됐다는 그 언어 폭력의 내용을 보면서 저는 그 도대체 집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길래 부모 자식간에 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도 좀 한번 해봤거든요. 뭐 실제로 빨갱이 땡땡 뭐 이렇게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언어폭력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학교폭력 안에는 언어의 형태로 이 사회의 어떤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는 거기도 한 거죠. 물론 그게 어떤 뭐냐면 밥상머리에서 부모한테 들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그 뭐 아들이 해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뭐 이제 그걸 접하고 뭐 언어폭력을 가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여기서 단정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지만 야 사고가 어떻게 저렇게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많이 했거든요. 그 2019년에 그런 책이 하나 나왔어요. 나의 가해자들에게란 책이었는데 이게 이제 학교 폭력의 기억을 안고 어른이 된 그들과의 인터뷰라는 부제가 달린 책이에요. 그래서 학교 폭력을 경험하고 살아남은 10명의 경험담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약간 좀 비속어도 있고 그래서 그 이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서열이 있고 그 룰을 못 따라가면 내가 등신이고 내가 왕따고 그럼 당해도 싸. 그걸 무의식적으로 가르쳐요. 선생님도 그건 놔두잖아요. 반에서 꼴등인 내가 당하면 신경 쓰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걔는 당해도 싸 애일 뿐이에요. 얼른 학교에서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걸요. 왕따가 왜 생기냐고 물어보면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공부 잘하는 애가 제일 중요하니까. 서열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사실 모든 분야가 이제 서열화되어 있잖아요. 승자가 모든 걸 독식하는 이제 승자 독식의 어떤 야만이 지배하는 사회인데 이때의 가해자는 이제 그 부모가 자본과 권력을 거의 이제 동시에 소유한 강자고
피해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니냐. 이걸 이제 내면화한 케이스라고 봐야겠죠. 그런 네. 사례라고. 그리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강자라서 당연히 약자를 그렇게 했는데 그걸로 내가 손해를 봐야 돼? 이런 심리가 어른부터 아이까지 그냥 물려지고 이어받고 그게 세상의 이치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학폭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사회의 어떤 사고방식과 위계질서 같은 게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 폭력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제 그 뭐 빨갱이 땡땡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그 언어폭력을 보면서는 얼마 전에 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장제원 의원 아들이 예. 래퍼인데 랩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사회에 저항하면서 이제 등장한 장르인데 랩을 쓴답시고 한 말이 뭐였냐면 전두환 시대에 나 건드리면 지하실 뭐 이런 거를 썼다가 이제 굉장히 이제 구설이라고 하는 게 옳을까요? 어쨌든 이제 인구의 회자가 됐는데요. 사실 이런 걸 보면 아이들이 하는 말, 그러니까 물론 래퍼 노엘 씨를 뭐 장제원 씨의 아들, 뭐 아이 이렇게 묶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식이 하는 말은 부모의 얼굴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결국 이런 식의 문제는 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부모의 재력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던 말 타시던 분까지 좀 생각이 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학교 폭력 자체는 좀 이따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지금 이제 부모의 어떤 그 역할과 어떤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아이가 밖에 나가서 맞고 들어왔을 때의 부모의 반응과 때리고 왔을 때의 부모의 반응. 그러니까 차라리 맞고 들어오는 것보다 때리고 들어오는 게 낫다. 뭐 이런 부모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시각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거 저도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예요. 사실은 네. 어디 밖에 나가서 맞고 들어올 바에는 뭐라도 들고 애를 때려라. 그런 얘기를 어려서부터 이제 듣는데 왜 그 맨박스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미국의 사회운동가 토니 포터라는 사람이 쓴 책의 이제 제목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맨박스라는 게 우리가 남자는 남자다워야 한다. 이런 것들 이제 강요하는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제 입이나 저나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내 자식이 운다. 남자는 뭐 태어나서 3번 우는 건데 그렇죠. 너처럼 이렇게 잘 울어가지고 되겠냐? 사내 우실하겠냐? 또는 이제 사내 자식 부엌 출입이 잦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그렇죠. 것들도 사실은 일종의 이제 우리 남성들을 맨박스에 가두는 형태인데, 그러니까 역시 이제 그런 맨박스에 갇히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아빠도 어렸을 때부터 맞고 자랐어. 그러니까 싸우면 무조건 이겨야 되고 적자 생존의 사회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 돼. 이러면서 이제 계속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성끼리의 어떤 사회 속에서 그것을 서로 이제 그 일종의 동지애 내지는 동료애처럼 이제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승리지상주의인 거죠. 남성 지배사회에. 근데 그렇게 이제 내 자식이 맞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때리는 게 나아라고 하는 게 워낙에 이제 학교에서 폭력이 만연하다 보니까 남학생들을 넘어서 여학생들도 마찬가지 상황이기도 하고요. 여학생들 안에서의 학교 폭력도 무시 못할 정도로 무섭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김문숙 작가가 더 글로리라고 하는 이 김문숙 작가가 원래는 로맨틱 코미디 장인이잖아요. 그래서 미스터 션샤인이라든지 도깨비 이런 작품들 쓰는 것마다 대박을 치는 이제 작가인데 이분이 이번에 로코를 넘어서 학교 폭력을 다루게 됐던 중요한 계기가 뭐였냐면 딸이 있는데 김우 작가 걱정이 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워낙 유명한 작가니까 학교에 가서 좀 뭐 따돌림을 당하거나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딸한테 물었다는 거죠. 괜찮냐? 엄마 때문에 뭐 어려운 거 없냐? 이때 딸이 이렇게 웃으면서 언제적 김은숙인데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1차적으로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 진짜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에 나온 말인데 엄마는 내가 죽도록 때리는 게 낫겠어? 죽도록 맞는 게 낫겠어?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근데 김우 작가가 답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답에 대한 작가로서의 답변이 지금 더 글로리인 건데 더 글로리가 전편만 공개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학교 폭력을 너무 끔찍하게 당했던 근데 실제로 거기가 이제 한국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모티브로 뭐 고대기 학폭이라든가 이런 걸 가져다가 드라마를 썼는데 그걸 끔찍하게 당한 피해자가
완벽한 복수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까지가 전반부였거든요. 이 후반부가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는데 재작년에는 김은숙 작가가 사이다처럼 복수하는 게 만병통치약이다, 답이다라고 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폭력에 의해서 다시 생산된 폭력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학폭을 해결하는 방식은 폭력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맞고 올래 때리고 올래라고 하는 두 개의 선택지만 주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 해결 안 난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참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그 부모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을 망치는 게 어떤 경우인지 좀 진짜 사실 좀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 정말로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좀 그런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자신은 어떤 자식을 위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떤 키워진 자식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한번 좀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꼭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자식 위하는 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최근에 그런 드라마 일타 스캔들 또 학폭 문제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변호사예요. 그래서 아들 학폭을 막 막으려고 하는데 아들이 울부짖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나를 위해 이러는 거냐? 난 반성하고 싶은데 이거 너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질문을 학폭 가해자 부모님들께도 좀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토닥토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영화평론가, 전성원 황해문화 편집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학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또 영화 한 편 감상을 해야죠. 손희정 평론가께서 영화를 골라오셨는데요. 어떤 영화입니까? 네, 오늘은 토닥토담 최초로 벨기에 영화를 가지고 왔고요. 로라 완델 감독의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작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폭을 다룬 작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예측 가능한 분노를 터뜨리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막 내가 짱새가 돼가지고 막 보복을 하거나 이런 식의 응징의 스토리보다는 학폭을 섬세하게 다루고 있는 영화,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폭력을 경험하는 학생들은 어떤 마음을 느끼는지를 좀 함께 만져볼 수 있는 영화, 그런 작품으로 골라봤습니다. 네, 잠깐 영화 스토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죠. 학교 정문 앞, 친오빠를 꼭 껴안고 울먹이는 7살 노라. 오빠 아벨은 친구들이 곧 생길 거라며 동생을 달래주지만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그의 발걸음에도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수업 시간 내내 잔뜩 긴장하던 노라는 쉬는 시간이 되어서야 운동장 구석에 있는 오빠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을 따라오는 노라를 다급히 내보내는 아벨. 노라가 오빠를 떠나지 않자 함께 있던 무리들은 노라를 괴롭히려 하고 어린 동생을 지키려고 했던 아벨은 결국 자신이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단순한 장난처럼 보이던 무리들의 괴롭힘은 점차 심각해집니다. 선생님을 불러 오빠를 도와주려던 노라의 시도도 무용지물. 어른들이 알게 되면 일만 더 커진다며 아벨은 오히려 동생의 입을 단속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친구들도 사귀며 점차 학교 생활에 적응해가던 노라. 어느 날 전교생 앞에서 놀림거리가 된 오빠를 발견하고 아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노라는 아빠에게 아벨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데요. 하지만 신경 쓰지 말라며 노라에게 오히려 화를 내는 아벨. 서로를 누구보다 의지했던 남매의 사이도 멀어지는데 노라와 아벨, 그들의 학교 생활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학교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을 아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오늘의 영화 플레이그라운드였습니다. 네, 손희정 평론가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영화를 왜 고르셨어요?
사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완전히 100% 노라의 시선을 따라가고 있는 네네. 작품이거든요. 그 작품을 찍은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노라의 시선에서 노라의 시선 높이로 세상을 그리고 네, 있어서 맞아요. 예. 어른들의 얼굴도 잘 안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노라의 클로즈업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객들이 100% 노라한테 감정이입을 해서 영화를 보게 되는, 그래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지는 부분이 있지만 네. 한편으로는 내가 저 플레이그라운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운동장에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걸 좀 돌아보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무엇보다 제가 이 영화에서 정말로 좋아하는 장면은 맨 마지막 장면인데 네. 청취자들께서 그 마지막 장면을 꼭 끝까지 따라가셔서 보셨으면 좋겠다. 내 새끼는 안 맞았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학교 폭력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네. 내 새끼가 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은 사실은 어떤 마음일까 하는 걸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성원 편집장님 어떤 장면을 꽂히셨습니까? 사실 저는 국민학교 때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제 덩치도 크고 몸집도 크고 뭐 이렇지만 그때는 굉장히 마르고 또 이제 부모가 없는 집 아이였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었거든요. 아까 소유자 선생님이나 뭐 JB가 죽도록 패거나 죽도록 맞거나에 대한 질문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여러 선택지가 있다는 걸 이 영화가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방관자가 되거나 아니면 조롱하는 무리의 같은 동료가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 보면서 되게 속상하고 또 한편으로는 좋았던 지점은 이제 역시 그런 지점이었고, 속상했던 지점은 결국에 아벨이 자기보다 약한 누군가를 찾아내서 그 아이를 괴롭힘으로써 그 무리로 돌아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때리는 문화 있잖아요. 그러거나 아니면 조리 돌림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의 세계가 사실 어른들의 세계의 이제 작은 축소판이잖아요. 이 아벨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알아내게 된 거죠. 본능적으로. 그건 뭐냐? 나보다 약한 애를 찾아서 걔를 괴롭히고 그쪽으로 어떤 그 무리의 관심을 돌리고 나서 자기는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방법을 찾아낸 건데, 이제 영화의 마지막에 가면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했지만 과연 그것만이 방법일까라는 생각도 역시 또 들었어요. 그 저는 영화 보면서 이런 표현이 많아요.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다. 왜냐하면 거기 등장인물만 바꾸면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경험했던 거고 다를 바 하나도 없고. 네. 그러니까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질문 한번 이렇게 드려보고 싶은데,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만 불거진 문제도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불거지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네. 어디서나 언제나 있었던 현상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건데, 도대체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왜 발생하는가? 아니, 여기서부터 얘기가 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나서 저 학교라는 저 작은 공간이 도대체 뭐길래,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가 학교가 어떤 곳인지 모르고 어른 된 사람이 있었나? 근데 새삼스럽게 그걸 보면서 이게 과거에 어떤 여러 우리가 겪으면서 보았던 것들이 이제 소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제이비도 얘기했지만 벨기에도 그럴 줄 몰랐어요, 저는. 예. 선진국이고 저렇게 아동에 대한 어떤 권리나 복지에 신경 쓰는 나라인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저기조차 이러면 참 답이 없구나.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결국에 근데 제가 왜 이게 답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었냐면, 그런 학교인데 저는 사실 학교로 도망갔던 학생이었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나마 숨을 수가 있었어요. 다른 어떤 외부의 폭력으로부터 학교로 가면 최소한의 이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교사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못한 사람, 학교 밖에서는 아예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어린이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학교마저 저렇다면, 또는 학교가 그나마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영화 보면서 그렇다면 학교 안도 조금 지옥이 아니게 해야 되고 학교 밖도 동시에 그런 공간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벨이 약자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빠가 일종의 실업자, 실직자였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연계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두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서열 싸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그것이 어떤 이제 새끼 시절부터 이제 서열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학교에서 나타나는 그 학폭이라고 하는 현상을 그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서열 정리를 위한 어떤 학교 폭력 그거를 저도, 통해서 자신들의 위계 질서를 어떤 세우려고 하는 부분들. 최근에는 학폭을 많이 다루지만 그 전 단계 일진을 또 많이 다룬 네. 드라마나 영화가 있었던 것도 이제 결국 일진 현상이나 학폭 현상도 다 그 맥락에서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는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아동 학대가 이제 그 발생하는 원인을 어떻게 보냐면 사회에서의 또 그 중증화된 위계 질서가 있는데 문제는 사회적 약자인 부모도 자기도 살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한테 당한 걸 풀어야만이 살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약한 약자를 찾다 보면 맨 마지막에 닿는 단계가 바로 아동이라는 거죠. 가장 약자에게 그게 그렇죠. 집중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 누군가에게 어떤 당했던 부분들을 다시 풀기 위해서 어떤 자기 생존을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영화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학폭의 피해자였던 오빠 아벨이 그럼 나중에 가해자로 어떤 그 바뀌어가는 과정이 어쩌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그거인데 요 측면에서 또 학교 폭력을 해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쭉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왕따가 있었고 그렇죠. 이지매가 있었고 일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학폭으로 오게 되는 그래서 옛날에 좀 덜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학폭과 왕따 사이에 굉장히 큰 차이는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이긴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왕따하는 것이 디지털 미디어를 만나면서 24시간 괴롭힘과 학폭으로 연결되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고민은 좀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서열을 세우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일 수도 있지만 한편은 동물 사회에서 서열이라기보다는 협업을 통해서 이게 공동체를 꾸리는 동물들도 있거든요. 그럼 인간 안에도 협업을 통해서 공동체를 꾸리려고 하는 마음도 있을 텐데 왜 학폭만이 그러니까 그렇게 폭력을 통한 서열 위계화만이 지금 학교에 살아남아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근데 같다. 그 협업과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 집단에서 올와 나싱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가해자 그룹이 있고 자기들끼리 또 뭉쳐서 거기서 협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안에 또 위계화가 펼쳐지고요. 그럼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고민을 좀 제가 했을 때는 그런 말 있잖아요. 싸우면서 큰다라는 옛날에 말이 그런 말 있는데 많이 했죠. 전 싸우면서 큰다고 정말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싸움이 되지 않고 일방적인 폭력이 되는 데에는 그런 학교 내와 학교 외의 구조가 작동한다라는 고민이 좀 있고요. 이제 그랬을 때 서열과 위계를 세우는 것도 한 집단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일일 수 있는데 그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방기되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이 영화에서 제가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하게 봤었던 건 선생님들, 그러니까 교사들이 엄청나게 무기력하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육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무엇이 옳은가를 지도해가는 것이 학교의 하나의 기능이어야 하는데 이 기능이 사라져버린 부분이 있고 그건 사실 교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뭐 부모가 개입하거나 아니면 뭐 학교장이 개입하거나 하는 식으로 이 가르침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문제. 근데 저는 거기서 서열 매기기라고 하는 것의 현상을 잘 보면은요. 학교 폭력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1등이고 반장이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학교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의 서열 매기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죠. 교사로부터 시작이 되죠. 성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미 그 교사를 통해서 성적이라고 하는 것들 통해서 우열을 가르는 어떤 이 상황에서 뭐냐면 거기에서 어떤 짓눌려 있는 상태에서 다른 걸 통해서 이제 다시 어떤 서열을 재조정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아주 삐뚤어진 양상 중에 하나가 학교 폭력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공부 잘하는 애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이제 흔히 혹시 보셨느냐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거기서 또 기성세대에서 그러니까 딱 거의 강제되다시피 한 서열 부분에 대해서도 맞서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이 부분들이. 그러면서 끊임없이 찾는 것은 약자에 대한 괴롭힘으로 결국은 모든 게 귀착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외부적이든 학교 내에서 받는 스트레스든 그 모든 걸 결국에 약자를 찾아내서 그렇죠. 그 약자에게 이제 쏟아붓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학생 수를 계속 줄이고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 이런 걸 더 철저하면
이제 학교 폭력이 사라지지 않겠냐 이제 그런 낙관적인 기대를 과거에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 폭력이라는 게 과거에는 우리 기억 속에는 학생과 학생 간의 다툼보다는 오히려 교사로부터 학생에게 쏟아지는 사례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얼마 전에 3.1절이기도 했지만 일제의 군국주의 교육으로부터 받은 그러니까 교실에 큰 칼 차고 들어온 선생님 시절부터 이어져 온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좀 이런 양상도 생긴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저 국민학교 입학할 때만 하더라도 한 반에 68명, 심하면 100명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는 사실은 20대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안 보이는 20곳이. 사람으로 57번째 사람 정도로 앉아 네. 있으면 그런데 지금은 네. 이제 학급당 이제 학생 수가 줄었고 어찌 보면 선생님들이 더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됐는데 왜 그러면 선생님들은 손을 놓고 있을까? 지금 그러니까 학생 수는 줄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사의 일이 줄어드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저희 아이도 이제 이번에 중학교에 입학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학교에서 벌어지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물론 중간에 코로나 상황도 있었지만 이 선생님들이 전부가 엄청 많은 측면이 하나 있고 그리고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일 가지고 이른바 교권의 추락. 네. 그래서 그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 아이들 보는 앞에서 선생님을 이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그냥 너희가 월급 받고 우리 애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인식의 변화도 역시 굉장히 어떤 학교 내에 학생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관심이나 이런 걸 움츠러들게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학교 선생님들의 역할을 부정할 수는 도저히 없죠.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게 학교 폭력은 선생님이 보는 데서 이루어지질 않아요. 선생님이 없는 부재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렇죠. 게 학교 폭력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무슨 초능력자도 아닌데 슈퍼맨도 아닌데 그 모든 걸 커버할 수도 없다 사실은 따지고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들 사회 안에서의 그 세계 안에서의 작동 메커니즘을 좀 분명히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저기 그 인상 깊고 좀 가슴 아팠던 게 여동생 노라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놀림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오빠 때문에 자기도 이제 그 놀림 내지 따의 어떤 대상이 되는 걸 느끼면서 노라가 오빠를 외면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이 노라의 이 행태는 뭐냐? 자기 살기의 어떤 선택이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한 선택.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아이들의 세계가 가장 적나라한 어떤 적자생존 어떤 세계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도 좀 읽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 아이를 이제 그 어린이집 유치원 다닐 때 이 버스가 통원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창가에 앉는 아이들은 꼭 창가에 앉더라. 그리고 창가에 앉아있던 아이도 어떤 아이가 들어서면 그 자리를 양보해 주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저때 저게 교육을 받아서 저 아이가 저랬을까? 저 어린이가 왜 자리를 비켜줬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한편 들었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게 인간의 무조건 본능이냐라고만 규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사회가 고도로 조직화되지 않았던 어떤 뭐 부족이라든지 왜 우리 보면 인터넷에 보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루소가 에미를 쓸 때도 그 이제 신대륙에서 발견된 원주민들의 어떤 협업의 사례, 아이들이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공동체를 이뤄서 평화롭게 사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도 아마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깍두기. 어렸을 때 우리가 놀이를 할 때 놀이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제 막 진입하는 어린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그 아이들을 배제하거나 소외시키지 않고 깍두기라고 해서 어느 팀에나 껴주고 같이 배울 수 있게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봤을 때는 우리가 서열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본능이지만 협업을 통해서 같이 가는 것도 우리의 본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얼마 전에 추신수 선수가 WBC 대표팀에서 탈락한 안우진 선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했던 게 상당한 공분을 샀고 사실은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좀 범위를 넓히면 스포츠계에서부터 시작했던 게 과거에 지금은 이제 스포츠 스타가 됐던 저 친구가 학창 시절에 나한테 이러이러하게 학폭을 가했다. 이것들을 폭로하고 이러는 경우도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왜 그게 잊혀지지 않고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것이냐.
사실 이 문제도 좀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스포츠계뿐만이 아니라 왜 저희 얼마 전에 다뤘던 피지컬 백 같은 경우에도 학폭 가해자들이 이렇게 폭로가 되면서 또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사람들 어떻게 연예계도 상당히 많이 걸러야 있죠. 되냐, 연예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고 하는 게 진짜 한국 사회의 큰 화두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스포츠계는 특히 더 고민을 해볼 만한 건 그런 식의 폭력이 훈련이라는 얘기 혹은 위계라는 이야기로 당연한 것, 자연스러운 거, 할 수 있는 것을 여겨져온 문화 안에서 훨씬 더 관대하게 선배들이 야구 배트를 휘두르는 것을 이해해주는 다른 힘 있는 선배가 있다. 기강잡기 차원으로 묘사를 네. 하죠. 그러니까 예. 그것이 좀 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스포츠계에서 이제 미투가 말하자면 학폭에 관한 것이던 다양한 폭력에 관한 미투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피해자들이 더 고통을 받았었던 것 같고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학폭위 소속 교사로 그 반성하지 않는 가해 학생과 학부모를 반성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을 연예인이나 프로 선수가 되게 이렇게 권유해서 그쪽으로 보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얘기가 저는 많은 걸 함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뭐 추신수 선수 말씀대로 한국이 용서가 쉽지 않은 사회인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가해자의 어떤 진실된 사과와 반성이 없었던 역사가 우리가 계속 반복이 되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의 피해는 영구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는 피해니까 이 사람 당연히 그걸 잊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TV나 방송에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리고 이런 어떤 뭐 연예인이나 프로야구 선수 이제 아니면 프로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또 그것이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그나마 항의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도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을 자꾸만 대중매체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 괴로움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대중의 관심이나 사랑 따위 난 필요치 않아라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그 정 변호사가 공직을 맡겠다고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게 과연 문제가 됐을까요?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이제 숨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저는 이 경우에 이제 추신 선수의 발언을 그 자체는 선의로 이해하더라도 저는 어떤 지점에서는 뭐 피해자가 존재한 사건이니까 그에 대해서 조금 먼저 이제 생각해보고 네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도록 하라. 그리고 용서를 구하라. 이런 조언을 먼저 해주었더라면 어땠을까? 제가 볼 때는 용서가 그 쉽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용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린 시절에 그 정신적으로 남겨진 상흔이 있는데 일종의 트라우마가 되어버렸는데 그것이 그냥 그 학교를 졸업하고 뿔뿔이 헤어져서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를 모른다라면 그것이 뭐 세월의 어떤 무게 때문에 조금씩 희미해질 수 있다고는 치겠는데 그게 아니라 연예인이 되고 스포츠 스타가 돼서 하루도 빠짐없이 끊임없이 뉴스에 등장하면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잘 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 그거는 본인의 어떤 그 정신에 아주 깊게 새겨져 있는 상흔들을 계속 도지게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악몽이 그러니까 하루도 끊이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사람의 심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하는 얘기다. 그거는 용서를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오히려 계속 상처를 덧나게 만드는 그것을 지금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발 이걸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좀 나도 끊고 싶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라는 호소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죠. 그게 되지를 않으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 문제가. 그래서 이제 회복적 사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가해자를 처벌하고 끝난다. 처벌만 해도 사실 피해자가 마음이 좀 나을 수도 있고 그것도 안 되는 게 문제긴 할 텐데 처벌하고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피해자가 자신의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가해자 되면하면서 또 이제 이 가해자가 나중에 처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어떻게 보복을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같은 것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피해자, 가해자가 함께 회복을 해가는 어떤 과정으로서의 사법을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글로리에서도 보면 그 가해했던 그 친구들이 잘 나가는 친구들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에는 이게 개인 대 개인,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개인 대 개인의 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여기에는 스며 있는 거죠. 뭐냐면
나한테 엄청난 정치적 상처를 줬던 저 친구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그 징벌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에서 잘 나간다면 도대체 이 사회는 어떻게 굴러먹고 있는 사회냐라고 해야 되는 문제의식. 그것이 결국은 정의의 문제에 가서 이제 딱 맞닿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확장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에는 학창 시절의 문제로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로 이게 확대돼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죠, 사실은. 해법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더 회복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해한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겠다가 핵심이 아니라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정의 이런 것도 이제 사회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면 어떤 걸까요, 전석원 편집장님? 그 뭐 영화에서도 나왔었고 이제 보면 결국에 우리가 약자끼리는 연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약자의 연대가 파괴되는 순간 결국에는 짐승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 폭력의 경우에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 본 걸 보면 사실 쉽게 답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우리가 아이 한 명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하나가 통째로 필요하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좋은 마을, 좋은 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몇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희정 평론가께서는 네, 학교 폭력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 이게 입시랑도 연결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입시는 부동산 가격과도 연결되어 있고 부동산은 결국 계급의 문제이기도 해서 답을 참 내리기가 어려운데요.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의 마음을 보살피는 것에서부터 해결점을 찾아서 조금씩 큰 문제로 확장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토닥토담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